한 코르시카 섬의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였고 지역의회 첫 선거가 1982년 8월에 실시되었다. 입법. 프랑스의 입법권은 국민의회와 상원으로 구성되는 의회에 있다. 18세 이상 남녀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하원의원의 임기는 5년이고 1997년 현재 정원은 577명이다. 1997년 5월 하원 총선 결과 공화국 연합 140석, 프랑스 민주연합 113석, 사회당 251석, 공산당 36석, 국민전선 32석, 무소속 5석으로 의석이 구성되었다. 상원의원은 하원의원, 현회의원, 코민의원 대표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의 간접선거로 선출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외국에 거주하는 프랑스 국민의 이익을 대표한다. 1997년 현재 정원은 321명이고 임기 9년에 3년마다 의석의 1/3을 개선한다. 의회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직무는 각부의 직위, 헌법회의 평의원, 그리고 원칙적으로 선거에 의하지 않는 공직이나 국가의 감독 아래 있는 민간기업의 중요 직위 등이다. 정부 강요와 의회의원의 겸직 금지는 제5공화국 헌법에 새로 규정되었다. 의회는 헌법에 정해진 범위, 즉 시민의 권리 및 국가의 조직에 관계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법률안을 표결한다. 법률의 발의권은 총리 및 국회의원 양쪽에 있고 국민의회와 상원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국민의회에 최종 판결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는 장관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질문하는 외에 불신임 결의에 의하여 정부를 감독할 수 있지만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입법부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었다. 정부는 심의를 요하는 사항을 양원의 의사 일정에 포함시키는 권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정안에 반대할 수 있는 권한 또는 국민투표나 새로운 선거로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등의 수단에 의하여 국회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제5공화국의 총선거는 소선거구, 단기, 2회제인데 인구 9만을 단위로 선거구를 나누어 1구 정원 1명, 1번의 투표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1차 투표에서 유권자 수의 10% 이상을 얻은 후보자 사이에 2차 투표를 행하여 득표수가 가장 많은 사람이 당선된다. 제4공화국 시대까지는 현 단위의 중선거구제나 연립당파 명부식, 비례대표제 등이 잇따라 채용되고 변천이 잦았다. 정당. 1999년 현재 여당은 1998년 9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사회당이다. 321석 중 245석을 차지했다. 1969년 7월에 발족한 사회당은 1971년 6월 에피네의 당대회 이후 미테랑을 중심으로 착실하게 세력을 신장, 1973년 총선거, 1974년 대통령 선거, 1978년 총선거에서 모두 패배하였으나 이들 선거를 통해 청년, 지식층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대, 1981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승리를 거두었다. 1971년 11월 급진당의 분열로 창당된 좌파급진운동은 1972년 6월 사회, 공산 양당과 좌파 연합을 조직, 사실상 행동을 같이 하고 있다. 1920년 사회당에서 이탈, 결성된 프랑스 공산당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제1당으로 입각하였으나 1947년 5월 내각에서 추방되었다. 모루아 사회당 내각에는 4명의 강요가 입각하였으며 서유럽 공산당으로서는 이탈리아 공산당 다음으로 큰 세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1981년 이후 퇴조 기미를 보이고 있다. 1976년 결성된 민주운동은 중도 좌파에 속한다. 드골파인 공화국연합은 1958년 10월 신공화국연합으로 발족, 공화국민주연합으로 개칭하였다가 1976년 12월 현당명으로 고쳤다. 외교
국방면에서의 독립정책, 경제의 확대와 사회정책의 추진 등 민족주의 색채가 강하며 드골주의의 계승을 기본으로 한 각종 정치 경향의 연합체이다. 1981년 총선거에서는 60석을 상실하고 제2당으로 전락하였으며 같은 해 대통령 선거에서는 지스카르 데스탱에 대항하여 시라크가 출마함으로써 보수 진영의 분열을 초래하여 이것이 미테랑 승리의 한 원인이 되었다. 프랑스 민주연합은 1978년 공화당, 사회민주중 두파, 급진당의 연합체이며 구성 각 정당은 여전히 독립정당으로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1966년 6월 지스카르 데스탱이 창당한 독립공화파의 후신인 공화당은 RPR에 비해 유럽주의적 경향이 강하다. 1981년 6월 총선거에서는 대패하였다. 그 밖에 사회민주중 두파, 급진당, 통일사회당 등이 있다. (6) 전문기관. 프랑스의 행정부와 입법부의 행동을 보조하는 기관으로 헌법회의, 경제사회회의, 정치고등법원, 사법고등회의 등이 있다. 헌법회의는 대통령, 의회 상하원의 의장이 지명하는 각 3명,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9년이다. 전임 대통령은 자동적으로 회의에 참가할 수 있고 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 총리, 양원 의장의 어느 쪽이든 법률이 공포되기 전에 제소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합헌성 여부를 판정하고 위헌으로 판정된 법규는 공포하지 않으며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경제, 사회회의의 구성원은 200명으로 임기 5년이며 각종 직능단체에서 임명되고 국가의 주요한 경제와 사회 활동을 대표한다. 정치고등법원은 상원과 하원에서 선출되는 의원으로 구성되고 대통령이 양원에 의해 대역죄로 탄핵될 경우 이를 재판한다. 사법고등회의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임기 4년의 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데 대통령에게 대법원 판사, 항소원장의 임명을 제안하고 그 밖의 판사에 관한 법무장관의 제안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또 극형의 집행에 대한 상고,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에 관해서는 의무적으로 이 회의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7) 사법. 프랑스의 사법권은 공화정의 전통에 따라 다른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사법고등회의의 보좌를 받고 사법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프랑스의 사법제도는 1804년에 나폴레옹 통치 시대에 제정되어 근대 시민법전의 선구로 인정되는 나폴레옹 법전의 원칙이 유지되어 오고 있으나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다. 따라서 제5공화국 발족과 동시에 광범위한 사법개혁이 진행되었다. 그중 중요한 것의 하나가 옛 지방행정 단위인 칸통마다 설치되어 있던 2918개의 제한재판소가 폐지되고 각급 법원 제도가 간소화되었다는 것이다. 민사법원은 간이법원 454개소, 지방법원 175개소가 있는데 간이법원은 판사 1명이 있는 법원으로 개인 또는 동산에 관한 소송을 맡으며 최종심으로는 150프랑까지의 사건을 취급한다. 지방법원은 합의제 법원인데 간이법원의 상급심이다. 형사법원으로는 경범죄를 취급하는 경찰법원과 보통법원 외에 살인 등 중죄를 심판하는 중죄법원이 있다. 형사법원은 사법관 3명과 시민 중에서 추첨으로 선출된 9명의 배심원단으로 이루어지고 유죄 결정에 필요한 표수는 8명이다. 또 이것은 상설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각 현에서 열린다. 그 밖에 고용관계 및 농지임차의 분쟁을 제정하는 각종 행정법원이 있다. 항소원은 전국에 27개소가 있으며 각각 여러 개의 현을 관할에 두고 있고 간이, 지방 또는 특수법원의 판결에 대해 제기된 상소를 제정한다.
최고재판소는 파리에 있으며 배심에 의해 이루어진 모든 사건의 상고를 취급하지만 독자적 판결은 내리지 못하고 항소원의 원판결을 위법으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른 항소원에 되돌려 보내 새로 재판한다. 따라서 대법원은 법원 판례를 통일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파기원이라고도 한다. 한편 1981년 9월 국민의회에서 사형폐지법이 통과되었고 또 국가반역죄를 취급하는 국가공안법원은 1981년 7월에 폐지되었다. 외교. 제2차 세계대전에서 프랑스는 가까스로 전승국의 일원이 되었으나 4년간에 걸친 독일군의 점령으로 본국이 피폐해진 데다 인도차이나 전쟁에 이어 알제리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는 등 외교 활동은 정체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드골 대통령의 제5공화국은 안으로 알제리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밖으로는 강력한 지도력과 독자적인 세계관의 바탕을 둔 눈부신 외교 정책을 전개하여 세계 정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드골의 구상은 유럽의 부흥과 자립으로 세계의 안정과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며 그 유럽의 중심에는 위대한 프랑스가 있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근본을 이루었다. 드골은 얄타, 포츠담 협정에 따라 미국, 소련 양세력권으로 분할된 세계적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유럽 통합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동시에 제3세계에 대한 유럽의 영향력을 회복함으로써 스스로도 미국, 소련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제3세력이 되어 양자 간의 조정 역할을 하며 실추된 프랑스의 영광을 회복한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 드골 외교의 구체적 특징은 다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유럽 통합에 관해서는 유럽 경제 공동체에 참가하고 프랑스, 독일 협력을 획기적으로 추진하였다. 유럽 국가들이 연방이나 합중국이 되는 것을 반대하고 다만 프랑스를 중심으로 여러 국가들로 구성되는 연합에 머물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대서양연안으로부터 우랄까지 동서유럽의 접근을 도모하여 유럽의 발언권 확대에 힘썼다. 둘째, 미국의 도전이다. 드골은 두 차례에 걸쳐 영국의 EEC 가맹을 거부했는데 그것은 미국을 대신한 영국이 트로이의 말로서 프랑스의 주도권을 방해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진하고 1967년에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통합사령부에서 탈퇴하였다. 이것도 미국의 군사적 영향권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강화한다는 의도에서였다. 셋째, 드골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물론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경제 원조 계획을 추진하고 이른바 제3세력의 프랑스의 성과를 크게 높였다. 또 동남아시아에 대한 중립화 구상을 발표하고 파리에서 베트남 평화회의를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1964년에는 중공을 승인하였다. 중공 승인은 중국 대륙이 참가하지 않는 아시아의 평화나 전쟁은 있을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유럽 문제에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고도의 외교 정책이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드골 외교는 미국, 소련의 상대적 기반의 저하, 중소대립 등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 소련 양극 체제를 뒤흔들었으며 세계의 다극화를 가져왔다. 폼피두 대통령 취임 후의 외교 정책은 한편에서는 드골의 자주독립 노선을 계승하였지만 영국의 이시가맹 교섭에 청신호를 보내는 등 미비점을 보완한 데 이어 1973년 1월에는 영국을 가입시켰다. 이것은 달러 위기 때문에 미국, 영국 사이의 관계가 이전보다 약화되었고 또 상승하는 서독의 지위와 균형을 취하기 위한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다. 미테랑 시대의 기본 외교 정책은 미국, 소련 초강대국에 대한 프랑스의 독자성의 유지, 유럽의 지위 강화 등으로 보수 정권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유럽의 핵무기, 아프가니스탄, 폴란드 문제 등에서는 전 정권보다 오히려 강경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서구 동맹국들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그러나 대소 경제 제재에는 반대하였다.
한편 1982년 1월 프랑스 국영가스 회사는 시베리아 가스 구매 계약을 체결, 1984년부터 25년간 연간 80억 세제곱미터의 시베리아산 가스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중동 정책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에 접근하고 있으나 이스라엘의 강경 방침에는 강한 반발을 나타냈으며 중동 평화의 주도권을 겨냥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미테랑 정부는 제3세계를 중시하고 원조 강화, 불개입, 억압 정권의 제재, 무기 수출의 제한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무기 수출량은 미국, 소련의 다음가는 세계 제3위이다. 미국은 당초 좌익 정권의 출현, 특히 공산당 입각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나 미테랑 대통령은 1982년 3월 미국을 방문하는 등 양국의 상호협조 체제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라틴 아메리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데 프랑스는 1982년 1월 니카라과에 무기를 원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유럽 관계에서는 보수 정권보다 친네이토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군사기구에 복귀할 의사는 없음을 재확인했다. 포클랜드 분쟁에서는 영국을 지지하고 대아르헨티나 무기 금수에 참가하였다. 1982년 10월의 정기협의에서 서독과 군사, 전략 면에서의 협력 강화에 합의하고 전문가에 의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프랑스는 제3세계의 옹호자로서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에 대한 제3세계 외교 활동의 중심으로 파리의 OECD 본부,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 의사당 등은 국제정치, 국제경제의 중심지임을 보여준다. 1945년부터 유럽연합의 통합을 기본 외교정책으로 추진한 프랑스는 1992년 2월 유럽연합에 가입하였다. 군사. 프랑스의 대통령은 군의 최고 통치자로 유일하게 핵무기의 사용 결정권을 보유하며 국방, 군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하는 국방위원회를 주재하는 등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그 밑에 총리는 국방의 책임자, 국방장관은 군사정책의 실무 책임자이다. 육해공 3군 참모총장은 정부의 군사고문으로 작전상의 결정에 참여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1957년부터 징병제가 시행되었고 1965년 이래 지원병제를 병용하고 있다. 복무기간은 처음에 18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되었다. 프랑스의 기본적인 군사정책은 첫째 독자적인 해국지력의 유지, 강화, 둘째 네이토에는 머무르나 통합군사기구에는 복귀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일찍이 대국으로서의 위신을 보좌하고 핵공격에 굴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핵보복력을 보유한다. 는 드골 정책에 의해 1960년 최초의 원폭실험, 1968년의 수폭실험을 거쳐 5번째의 수폭보유국이 되었다. 1980년 6월에는 중성자탄 실험에 성공했으며 1982년 6월 미테랑 대통령이 중성자 폭탄의 개발 촉진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1991년 6월 핵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할 것을 결정했다. 핵전력은 SSBN 6척, 중거리 탄도탄미사일 S3형 18, 공대지 중거리 핵미사일 탑재 미라주 사형 폭격기 35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3년 현재 총병력은 41만 1,600명으로 1991년 7월 5년 이내에 군을 25% 감축할 것을 발표했다. 1997년 현재 전체 병력은 57만 명으로 육군 43.9%, 해군 11.8%, 공군 15.4%를 차지한다. 2002년까지 전체 병력을 44만 병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6. 경제. 산업. 프랑스는 1947년 이후 경제사회발전 계획을 실시하여 왔다. 1950년대까지는
전후의 경제 재건과 산업 전반의 근대화가 그 기본 목표였고 1960년대에 들어와서 1974년 석유위기 때까지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전략산업 확충 및 기술개발 촉진에 역점을 두었으며 석유위기 이후에는 에너지 및 원자재 확보 정책에 제1의 역점을 두었다. 1980년대 프랑스 산업 전반을 살펴보면 원자력, 우주항공 등은 세계 최첨단 수준에 와 있으나 조선, 철강 등은 불황으로 국제시장에서 고전하였다. 자동차도 국내와 아프리카 등 전통적 수출 시장에서 일본차의 진출에 압도되고 있다. 농업은 이탈리아, 에스파냐와 경쟁 상태에 있었다. 전통적 농업국이었던 프랑스가 전후 급격한 경제 성장을 보이게 된 것은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의 협조를 통한 경제 계획의 실현으로 요약되는 프랑스 특유의 관민 혼합 경제의 성공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전부터 무기제조, 운수, 보험 등의 분야에 국영기업이 있었으나 1944에서 48년에 걸쳐 기간 산업의 전 분야에 걸쳐 본격적으로 산업 국유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전기, 가스, 석탄, 철도의 거의 전부, 해운, 항공, 금융, 보험, 광고, 자동차, 화학공업 등 상당한 부분이 국유화되어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국유화 수준을 보여주었다. 이들 프랑스 국영기업은 일반적으로 자주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민간기업과 거의 같은 형태로 운영되었다. 1946년부터 소위 모네 플랜이라고 불리는 근대화 설비 계획에 따라 정부와 산업계 간의 관민 협조를 바탕으로 전후 수차에 걸친 경제개발 계획과 강력한 공업화 정책에 따라 선진공업국으로 부상하였다. 농업은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줄어든 반면 광공업,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커졌다. 국유화 정책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도 꾸준히 계속되어 왔으나 특히 1981년도 사회당 정권의 등장으로 대대적인 국유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회당 정부는 공공부문의 확대, 즉 국유화 및 산업투자의 확대를 통한 전략산업의 지원, 육성을 내세웠으며 국유화의 대상은 11개 기업그룹과 36개 은행 및 2대 금융그룹이었다. 신국유화법이 전면 실시되면서 국유화 부문의 고용 90만 명, 기업 수의 약 23%, 총 매출액의 약 29%가 국가 관리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유화 정책은 10년 가까이 계속되어 온 경제 악화를 회복하는 데 실패하여 경제 정책은 긴축 정책에 돌입하였다. 이러한 경제 정책의 실패도 한 몫을 한 결과 사회당은 의회에서 지배권을 잃었다. 뒤이어 취임한 시라크 총리 주도로 이제까지 국유화해온 기업의 민영화 정책이 수립, 추진되었다. EU 시장 통합의 의욕을 가진 미테랑 대통령은 경제 기반의 강화, 금융, 자본시장의 개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1992년에는 14년 만에 약 57억 달러에 이르는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등 농산물과 군수품 및 첨단 분야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현재 프랑스 경제 정책의 기조는 고용 증대, 재정 적자 축소, 물가 억제, 민영화 추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비약적인 발전에 대응하여 농업도 큰 변화를 계속하고 있다. 농업의 비중은 다른 선진공업국에 비해 큰 편으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공업국인 동시에 농업국으로서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 농업은 19세기 이래 제2차 세계대전 후까지도 소농 경영을 근간으로 해왔으나 지금은 기계화 중심의 대규모 농업이 이루어진다. 그 결과 농업 경영의 통합이 촉진되어 농가 수가 크게 줄어드는 경향으로 농촌 인구의 도시 유출이 현저하다. 프랑스에서 산출되는 농산물의 종류는 대단히 풍부하다. 유럽 최대의 농업국으로 주요 식량은 거의 자급자족하며 EU 여러 나라에 대한 식량 공급국으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밀보리, 옥수수, 감자, 사탕모, 포도주, 낙농 제품 등이다. 특히 포도주 생산은 세계 제1위이며 다음으로 밀식용육의 생산이 많다. 특히 이세 결성 이후 이시 영내에서 거래되는 가맹국의 농산물은 여계로부터 들어오는 농산물보다 관세 등에서 유리한 보호를 받게 되므로 이시 내 최대 농업국인 프랑스의 농업 생산은
보다 증대하게 되었다. 국토의 25%가 목초지인 프랑스는 소와 말 사육을 비롯한 축산업도 활발하며 이 밖에 국토의 약 25%가 임야이기 때문에 송진, 테르빈유, 목재, 호두나무 등의 임산물이 산출된다. 또한 유럽 유수의 수산국으로 주요 어획물은 대구, 연어, 고등어, 새우, 굴조개 등이다. 이 밖에 광공업으로는 석탄, 석유의 이용량이 현저하게 줄어든 반면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률이 커졌는데 1997년 현재 프랑스 전력 사용량의 75%를 원자력 발전으로 충당하고 있다. 제조 분야에서는 자동차, 항공기, 우주항공, 초고속전철, 기계, 전자공업이 이루어진다. 교통, 통신. 프랑스의 철도는 제2차 세계대전 직전 불름의 인민전선 내각대 모두 국유화하여 프랑스 국유철도 회사에 통합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철로가 거의 파괴되었지만 전후의 경제 계획으로 재건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전화 사업도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 1981년 9월 최대 시속 260km의 신 TGV가 운행을 시작하였으며 그 뒤로 파리와 지방도시들을 잇는 노선이 개통되었다. 국내 도로망은 17세기 루이 14세 시대부터 정비되기 시작하여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잘 정비된 나라에 속하였다. 세계대전 중 큰 피해를 입었지만 그 후 완전히 정비되어 세계에서도 자랑할 만한 도로망을 갖추었다. 프랑스 정부의 도로 정책은 자동차 전용 고속도로에 두었고 건설 경과도 순조로워 전국적인 고속도로망이 완성되었다. 또한 내륙교통으로 내륙 수온이 있지만 미미하다. 해운도 대외 수송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나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다. 파리를 중심으로 한 항공운송은 큰 신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유럽 각지는 물론 북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중근동, 극동에도 취항한다. 우편, 통신, 전원은 모두 국영이고 우정부의 관할에 있다. 소통이 나빴던 전화 사정은 1974년 이래 근대화 계획에 따라 대폭 개선되어 1997년 현재 가구당 전화 보급률은 75%이다. 1979년 12월에는 해외 영토를 포함하는 국내선의 완전 자동화가 이루어졌다. 프랑스 통신 기능의 발달은 교통과 함께 특히 변두리 지역의 발전 정책, 공업의 분산과 적지 배치의 목적으로도 중요시되고 있다. 우주중계 통신이 유럽 최초로 이루어졌고 브레물보드의 우주통신센터가 있다. 사회. 프랑스의 사회, 문화는 유럽 서단에 위치하는 지리적 조건과 민족 형성의 역사적 조건에 의하여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다. 자연 조건을 살펴보면 유럽 지형의 기복 있는 특색이 모두 프랑스의 자연에 집약되어 있어 풍경이 다양하다. 총연장 2000km 이상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어 해양성 기후의 영향과 더불어 예로부터 아름다운 나라 프랑스 사랑스런 프랑스라고 불리어왔을 뿐만 아니라 문화면에서도 프랑스의 육각형은 지협으로서 동서 및 남북 양방향의 교차점을 이룬다. 즉 지중해 문명은 북쪽을 향해서는 론 계곡을 통하여 라인 계곡까지 이르고 서쪽으로는 로락의 안부를 통하여 풍요의 땅 아퀴텐 분지를 지나 한편으로는 푸아투 안부를 넘어 루아르 계곡으로부터 파리 분지, 플랑드르 평원에 이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영국 해협을 건너 영국에 도달한다. 프랑스 서쪽에서는 대서양, 영국 해협, 북해를 통하여 남북 방향으로 전파된 켈트계의 독특한 영향이 지금까지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또한 예를 들어 공동정신을 요구하는 오픈필드의 농업경관에 북동부에서의 게르만의 영향이 잘 나타난다. 자연, 주민, 문화의 각 방면에 걸쳐 다양한 요소를 갖춘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일찍 민족을 형성한 국가이다. 카이사르의 갈리아 원정으로 이 지역에 지중해 문명이 전해지고 도시와 도로도 건설되었다. 거리가 먼 동방의 이질 문화와의 직접 접촉이 적었던 풍요한 이 땅에 로마 문화를 기초로 한 그리스도교 국가가 발족하였다. 그러나 국민들 사이에 조국이라는 의식이 확고해진 것은 중세 봉건 시대의 발로아 왕가가 중앙 집권에 의한 왕역의 확장에 전력을 쏟고 있던 15세기이다. 영국군의 침입에 대항하여 일어선 오르레앙의 소녀 잔다르크의 출현이 계기가 된다. 그녀는 겨우 싹트기 시작한 프랑스인의 민족의식과 가톨릭 신앙을 구체적으로 승화시켜 민족국가로서의 애국심을 불러일으켰다. 그 후 브레타뉴, 오베르뉴 등지가 왕역에 편입된 15세기 말에는 현재의 프랑스와 거의 비슷한 영역이 통일되었고 16세기에는 다른 국가에 앞서 강대한 통일국가를 형성하였다. 그와 같은 역사적 사실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사회, 문화의 조직 및 의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 도시생활 1998년 현재 프랑스는 인구의 50% 이상이 인구 5만 명 이상의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파리 인구는 1,000만 명에 이른다. 프랑스에는 인구 35만 명 이상의 도시가 12개이며 20만 명 이상의 도시는 30개이다. 1990년 인구 통계 조사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6%인 350만 명이 프랑스로 이민을 왔는데 그중 14만 명이 유럽 국가에서 들어왔다. 주요 도시로는 마르세유, 리옹, 툴루즈, 니스 등이 있다. 역사가 긴 중앙 집권의 결과가 여기에도 나타난다. 그와 같은 현상으로 인해 지방 도시에서는 자본 및 인재의 부족 현상이 빚어지며 프랑스 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 그와 같은 사실의 자각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정치, 행정상의 노력에 반영되어 1세기 이상에 이르는 인구 정체로부터 겨우 벗어나게 되는 한편 지방 중심지로서의 소도시의 발전이 눈에 띄고 있다.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가 54개시로 늘어난 것은 그레노블과 같은 급격히 발전한 지방공업, 문화도시가 많아졌음을 나타내며 한편으로는 인구 3에서 4만의 소도시가 인근 농촌 인구를 흡수하면서 새로운 작은 중심지를 형성해가고 있다. 물론 경제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부문에 노동인구가 집중되어 이동하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으로 그 방향은 농촌에서 지방도시로, 지방도시에서 파리 지구로의 인구 이동을 촉진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지방 소도시망은 여전히 근대공업화 이전의 유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것을 어떻게 개선하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로 남아있다. 프랑스 정부는 개선책의 일환으로 리옹, 마르세유, 린루베, 투르크왕, 툴루즈, 보르도, 스트라스부르, 낭트, 낭시 등 8개 공업지구의 종합적 발전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 원조하고 있다. 프랑스는 풍요한 국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로부터 프랑스의 사막이라고 불려온 과소지대의 활용과 근대적 지방도시망에 의한 새로운 국토 골격의 형성이 가장 기묘한 과제이다. 그것은 1947년에 시작된 제1차 계획 이후 1980년에 종료된 제7차 계획까지 변하지 않는 개발 초점의 하나였다. 한편 국민들의 생활 태도에서 도시와 농촌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예로부터 프랑스 국민 기질의 두드러진 특성은 가정에서의 안주를 원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현재 도시 인구의 대부분이 토지와 직결되었던 세대로부터 이미 3에서 4세대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활의 기조에는 전원적인 것을 계속 소유하고 전원적인 향취가 느껴지는 가구를 사랑하며 금전 문제에 있어서도 신용경제의 발전을 무시하는 장롱 속의 축제의 경향이 도시에서도 의외로 많다. 장기 휴가는 온 가족이 고향에서 즐기며 퇴직 후에는 고향에 살기를 원하는 도시인이 많아 프랑스의 정신은 여전히 토지와 밀접하다. 프랑스인의 국민성을 살펴보면 법률주의는 정의감과 개인주의는 개인의 존중과
보수주의는 인간성의 부정에 대한 경계심 또는 소위 현대적 생활의 여러 조건에 대한 신중성과 안주는 모국의 애착과 각각 표리일체를 이룬다. 이 국민생활. 프랑스는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문명의 2기의 보급률이 높아 세계 최상의 생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가구의 TV 보급률 75%, 전화 보급률 75%, 자동차 보급률 78% 등이다. 주택 보급률은 54%이고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다. 도시에서는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이 많지 않으며 아파트를 많이 이용하지만 파리의 아파트는 오래되고 낡은 것이 많다. 따라서 가계비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2.3%나 된다. 또 프랑스인은 휴가를 무척 즐기는데 1936년 이래 법률로도 유급 휴가가 보장되어 있다. 여름 휴가 시에는 인구의 50%가 해안이나 시골에서 장기간 머무르기 때문에 7에서 9월의 파리는 파리 시민보다 카메라를 맨 외국인이 더 많을 정도이다. 대부분의 상점들도 8월 중에는 휴가로 문을 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겨울철에는 알프스에서 스키를 즐기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7%가 별장을 가지고 있다. 또 식생활을 보면 아침 식사는 빵과 커피뿐이나 점심과 저녁은 포도주를 곁들인 다양한 요리를 즐기고 식후의 디저트 등 프랑스인의 식도락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프랑스의 관광지는 파리가 역사, 문화, 예술의 유산이 풍부하여 가장 훌륭하고 그 밖에 마르세유, 알프스의 몽블랑, 코트다주르 해안동이 유명하다. 또 알자스, 노르망디, 브르타뉴, 오베르니 등의 천원지대로 가면 아름다운 고성 등 향토색 넘치는 프랑스를 접할 수 있다. 사회보장. 프랑스는 19세기에 상호원조 회사가 있었고 현재는 1만 4천 개의 조합이 2,200만의 조합원을 포용하면서 강제보험을 보완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유럽 각국에서는 사용자 과실의 입증을 배제하는 노동재해보상입법이 채택됨에 따라 프랑스에서도 1898년 4월 노동재해보상법이 시행되었다. 이어서 1910년에는 1930년에 사회보험법에 흡수된 근로자, 농업종사자 퇴직연금법 등이 성립되고 또 1932년에는 가족수당법이 제정되었다. 프랑스에서 사회보험의 제도화는 유럽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늦은 편이라 가족수당에 있어서는 벨기에와 함께 선고자 구실을 하였다. 프랑스는 1935년 이래 사망률이 출생률을 상회하게 됨으로써 인적 자원의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1938-39년 가족수당 제도가 대폭 수정되었으며 특히 1939년 7월의 가족법전은 그 적용 대상을 종래의 임금 노동자는 물론 자유업자, 자영업자 등에게까지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그 범위가 전 국민을 포함하게 되었다. 오늘날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골격은 1945-46년에 거의 확립되었다. 종전에 시행되던 사회보험법, 노동재해보상법, 가족수당법 및 노령피고용자 수당에 관한 일련의 입법은 1945년 10월 4일에 사회보장의 조직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었고 이어서 보험법으로서 상공업 피고용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를 규정한 1945년 10월 19일의 법률 노동재해보상법으로 노동재해, 직업병에 관한 입법의 수정, 통합과 이를 사회보장 조직에 통합시키기 위한 1945년 10월 19일의 법률 가족수당법으로서 가족급여제도로 정한 1946년 8월 22일에 법률과 사회보장의 특별쟁송에 관한 1946년 8월 22일의 법률이 제정되어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입법을 통하여
사회보험과 여러 가족수당의 운영을 일원화하는 방침이 정해졌으나 1949년 2월에 가족수당 금고가 설치되고 1952년에는 많은 부담금 취급조합 등이 창립됨에 따라 이 원칙은 무너지게 되었다. 제5공화국이 들어서고 난 후 이른바 1967년의 개혁이 이루어져 종래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대폭적인 개혁이 단행되었다. 종래 재정을 총괄하던 전국사회보험금고에 대신하여 질병보험금고, 노령보험금고, 가족, 급여금고를 설치하였으며 비농업 수공업 및 독립근로자도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개혁의 정신은 사회보장을 프랑스 국내에 있는 모든 고용자에게 의무화하고 그 운영은 사회보장 전국금고의 독립화 계획에 따라 국가의 직접 관할을 피하여 예로부터 내려오는 민간의 상호부조 제도의 전통에 바탕을 둔 자주적 성격을 존중하도록 하였다. 일반 보험의 재원은 고용자와 피고용자로부터, 노동자 재해보상보험과 가족수당은 고용자에게서 징수된 보험료만으로 충당한다. 역사도 길고 독창적인 프랑스의 사회보장 취급 금액은 국가 예산의 절반이나 되며 조직이 복잡하지만 주요 수당의 지급 비율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의한 질병수당의 보완, 퇴직연금 보완제도에 의한 노령연금의 보조 등도 사회보장제도와 공존하고 있다. 가족수당은 1세기에 걸친 인구 정체의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고려된 만큼 종류도 많으며 지출 금액도 전체 금액 중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산전, 출산, 산후수당 등은 부수 의료비와 관계없이 지급되고 또 수입과 자녀 수에 대응하는 주거수당이 있다. 그리고 특징적인 수당으로 가족수당 이외에 단일급여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말하자면 주부수당으로 자녀의 양육을 위해 주부가 근무를 단념해야 할 경우 그 가계를 보조하는 취지에서 자녀 수에 따라 부수입의 상한을 넘지 않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그 밖에 철도, 버스 운임의 할인도 프랑스 가족수당 제도의 목표를 명료하게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GNP에 대한 사회보장 비용의 비율은 다른 EU 국가들에 비해 그다지 과도한 편은 아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사회보장 비용은 의료비로 지출되고 있어 전체 인구의 60%에 달하는 비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부양급여는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노동. 프랑스에서는 노동 문제가 개인적 문제로 생각되는 경향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그것은 19세기 이래의 인구 위기, 말하자면 세대에서 세대로의 계승이 1대1로 이루어지는 특수 상태에 있었던 사실과도 관계가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공업국으로 새로이 출발하면서 노동 문제는 비로소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취급되기에 이르러 1914년에는 전국 실업금고가 창설되고 1919년에는 기술, 직업교육에 관한 아스티에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고용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기본 방침은 1945년에 세워졌다. 1949에서 50년, 1952에서 53년의 경기 후퇴에도 불구하고 큰 실업 문제는 없었으며 1954년에 23만에 달했던 실업자 수도 알제리 전쟁 등의 영향으로 1957년에는 8만 명대로 줄어들었다. 1958년 이후 드골 정권에 의한 비교적 순조로운 연차 계획의 실현은 프랑스의 경제 발전을 지속시켜 주었고 불어나는 도시 인구는 각종 공업에 흡수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실업자 수는 계속 증가하여 비교적 자유로웠던 이민 노동자의 유입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프랑스는 한때 이시 국가 중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길었으나 현재 주 5일 근무제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특히 파리 등 주말을 교외에서 보내는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사회당 정부는 1985년을 목표로 주 35시간 노동과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등의 정책을 공약하였으며 그 제1단계로 노사대표 사이에 82년 2월 1일부터 노동시간을 1시간 단축하여 주 40시간에서 주 39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하였다. 또 1982년 1월에는 연간 유급 휴가를 4주간에서 5주간으로 1주간 늘리기로
가기에서 결정하였는데 경영자 측은 임금을 그대로 둔 채 노동시간만을 단축하면 원가 상승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반발하였다. 노사관계 조정은 호텔업, 신문, 잡지업, 가내공업을 제외한 부문의 프랑스 고용자 전국평의회와 노동조합단체인 노동총동맹 노동자의 힘 프랑스 노동자 민주동맹 프랑스 그리스도교 노동자동맹 및 교육계의 국민교육연맹 등이 맡고 있는데 분쟁은 계약 방식에 의해 해결해야 할 의무를 각각 지고 있다. 또 1950년의 법률에 따라 고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의 집단 관계를 정하는 단체 계약의 체결은 조합의 의무이기도 하다. 이 계약은 부문별 또는 일정 수의 기업에 대해 전국적 혹은 지역별의 모든 노동 조건이 함께 포괄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문제부가 분야, 지역별로 일률적 조건을 적용하기도 한다. 오. 교육. 프랑스는 중세를 통해 오랫동안 성직자에게 한정되었던 교육을 15세기 말에 이르러 파리 대학을 창설함으로써 일반에게 개방하려 했다. 르네상스에 의해 이와 같은 경향은 보다 더 강해졌으나 17세기에는 예수회가 상어탑을 고수하였다. 한편 그동안 라블레, 몽테뉴, 데카르트, 파스칼에 이어 볼테르 및 백과전서파 등이 해석과 이론면의 새로운 사상을 도입하여 다음 세대 교육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18세기에는 루소의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사상과 과학, 기술의 경험주의라는 언뜻 모순되는 두 개의 경향이 교육의 사상과 방법에도 나타났다. 교육이 진실로 일반에까지 보급된 것은 대혁명 때부터이며 그때까지 남성의 반, 여성의 3/4가 문명이었던 프랑스에서 1791년 전체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선언되고 탈레랑, 콩도르세, 라카나루 등에 의해 새로운 일반 교육 방침이 작성, 실시되었고 그 정신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1808년에는 나폴레옹이 제국대학을 창설, 여기에서 국가교육제가 확립되었으며 뒤에 사립교육을 허가하였다. 현재의 교육제도는 제3공화국의 교육제도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1880년에는 여자에 대한 중등교육의 길이 개척되었고 다음 해에는 초등교육의 무상이 1882년에는 그 의무조항 및 교내에서 종교교육의 금지조항이 제정되었다. 이 결과 1872년에 20%였던 문맹률은 1910년에 4.2%로 감소되었다. 1998년 현재 문맹률은 1%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른 교육의 원칙은 교육의 자유, 즉 공사립 교육의 공존, 무상 공교육의 원칙, 공교육과 종교의 무관성, 모든 공적 자격은 공개 시험을 통해서 국가로부터 발급된다는 네 가지이다. 영재 교육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프랑스의 교육 체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랑즈뱅의 개혁, 제5공화국이 수립된 뒤 1959년의 개혁을 거쳐 1968년 봄수를 본 학생들을 중심으로 야기된 5월 사태를 계기로 큰 변화를 겪었다. 또한 1969년 6월에는 인구 증가에 따른 학교의 증설, 기술, 직업교육, 사립학교 및 외국과의 협력사업 등의 책임을 맡는 가교정관이 따로 임명되었다. 한편 교육부가 관할하는 교육 이외의 농림, 노동자 양성 및 청소년, 스포츠 담당 국무장관 등이 담당하는 각 분야의 교육부문, 그리고 국방, 문화, 사법, 공업발전, 과학연구 등을 담당하는 부처에도 각각 교육부문이 있다. 의무교육은 10년이고 유치원에서 중등교육, 직능교육까지 무료이다. 대학교육은 약간의 등록금을 받는 이외는 무료이며 사립학교도 있으나 소수이다. 초등교육은 6에서 11세, 중등교육은 제1단계, 제2단계로 나누어진다. 제1단계에서는 진학, 취직의 예비 코스로 나누어지고 제2단계에서는 고등교육, 단기 기술교육의 준비기까지는 취직 목적의 준비교육을 실시한다. 제2단계를 끝내고 바카로레아에 합격하면 학부 내에 희망하는 대학으로 진학한다. 대학은 1968년에 고등교육기본법에 따라 전국 65개 대학으로 재편되었고
1977년 10월부터 제2계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대학 이외의 사실상의 최초 학부로 그랑드 제코르이 공과학교, 정치학원, 고등사범 등의 고등 전문학교가 있다. 여기에서 국립행정학원에 진학하면 고급 관료가 되는데 그들은 정재계에 있으면서 지도층을 구성한다. 문화. 자연, 인문 어느 면에서도 다양성이 풍부한 프랑스가 정치, 행정면에서 재빨리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한 것은 언뜻 보면 역설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주변 국가들과의 접촉이 쉬워 다른 문명, 제도의 영향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적지 않은 데다 지역적 차이가 컸기 때문에 이를 통일하기 위해 강력한 중앙집권이 필요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또 프랑스인의 본질적인 기질로 알려진 주지주의와 법률주의의 이대 흐름이 이와 같은 체제 확립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더욱이 주지주의야말로 프랑스 문화의 근본 모습이다. 프랑스어는 라틴어가 점차 고라하여 형성된 것인데 이미 스트라스부르의 선서에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다. 13세기에는 프랑스어에 의한 최초의 중요 문학작품 롤랑의 노래로 대표되는 서사시가 나타났으며 이에 뒤이어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이야기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른바 로망쿠르투아의 시대를 맞이하는 등 당시의 중세 봉건 사회에서 기사들의 생활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동안에도 사고, 이론을 제일로 하고 표현의 이론 정연함을 추구하는 주지주의가 중세 봉건제의 확립, 발전과 더불어 점차 프랑스인의 기질에 침투하여 16세기의 프랑스 르네상스에 이르러서는 명료한 특징으로 나타난다. 이 경향은 프랑스 문화의 명석한 논리와 비판을 즐기는 지성, 구체적인 것을 존중하는 실증적 정신으로 세계에 알려졌다. 이와 동시에 한편에서는 행동으로 옮기기 전 사고의 과정에서 참된 인생을 터득하려는 경향 때문에 눈앞의 사실을 분석하는 측면에서 후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바로 여기에 프랑스가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오히려 원형의 나라이고 양산의 나라가 될 수 없는 일면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주지주의의 보편성과 추상성 때문에 프랑스 문화의 이념은 세계적으로 넓게 받아들여져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프랑스가 계승한 로마 문명의 보편성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풍부하고 다양한 국토와 전해의 기후 아래 프랑스인들은 조화와 아름다움에 대한 감수성이 북돋워지는 한편 중앙 권력이 점차 확립됨에 따라 권력을 두뇌로 하는 유기체로서 국가를 이해하는 추상적인 국가관이 생겼다. 또 나아가서는 어떤 어려움에 부닥치더라도 창조력을 소생시켜 이것을 헤쳐나가야 할 우리 프랑스라는 관념이 프랑스인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심어졌다. 이것이 교회의 장르라는 종교적인 의식과 결부되어 쇼비니즘의 전통으로 해석되는 경향도 적지 않다. 또한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추상적 관념이 법률주의로 정착되었다. 교회의 신성을 배경으로 한 국왕 아래에서도 또 이것을 공화제의 이념으로 바꿔놓은 뒤에도 이 독자적 국가관은 존속되었으며 프랑스인 스스로도 너무나 현실을 무시하고 추상화해버린 이 사실을 반성하는 반면 그것을 소중히 아끼는 모순을 되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파리의 강력한 뷰로크라시가 확립되는 정신적 밑바탕이 완성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풀이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다양성을 인정하는 한편 명료한 카테고리의 설정을 즐기는 정신은 동질의 것을 통한 조직에 대하여는 편향성이 있다. 예컨대 종족 방향의 전국 조직, 즉 중앙 집중의 경향은 행정뿐이 아닌 직업 등에서도 아직까지 명확하며 현재의 프랑스가 국토의 재편성이라는 큰 문제를 앞에 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수평 방향의 조직, 즉 이질의 것을 포함한 지역이라는 견해는 프랑스인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범위의 것이다. 가톨릭 교회와 국왕 사이의 역사적 관계, 또 교회의 이념으로부터 평등을 출발점으로 하는 프랑스 사회에 개인주의의 정신이 생긴 뒤
근세에는 자유와 법률주의의 사상에 뒷받침되어 강력하게 사회와 문화를 지배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대혁명을 완수하고 정치적 자유의 대원칙을 수립한 프랑스인이 근대 산업혁명에는 비교적 냉담한 반응을 보인 원인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19세기에 시작된 인구 정체로 말미암아 산업 근대화의 필요성이 적었다는 사실과 병행하여 기업에서 개인의 주도권, 나아가서는 인간성의 상실은 프랑스의 개인주의에 반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르네상스 시대에 이미 강대해진 프랑스에서는 드말레르브 궁전을 중심으로 한 활동의 영향 아래 국민 문화로서의 고전주의가 개화되었지만 여기에서도 보편적 요소를 찾아낼 수 있으며 당시 프랑스의 군사적, 정치적 우세와 더불어 유럽의 문화 중심지가 되었다. 종교 개혁도 르네상스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칼뱅의 엄격한 종교 생활을 통해 이루어진 새로운 휴머니즘이 나타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미 12세기에 파리를 중심으로 발달한 고딕 양식이 각지의 로마네스크 양식을 포함하는 추상의 산물이었던 점도 이 시대에 재개화되고 파리 대학을 중심으로 한 스콜라 철학 역시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어서 고전주의의 조락 이후 18세기에 시작된 몽테스키웨의 법의 정신을 출발점으로 디드로의 백과전서에 의해 대표되는 새로운 움직임은 과학적 탐구심과 동시에 자유검토의 정신을 진작시켜 사회적으로는 대혁명의 1단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의 독재 시대를 거쳐 19세기에는 왕정이 복고되기도 하였으나 서민의 대표라고도 할 수 있는 루이 필리프가 즉위함으로써 프랑스는 부르주아 계급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때는 어떤 의미에서 확실히 대립적인 낭만주의가 활발해졌지만 이것을 가리켜 반드시 반동적 또는 히스테리컬한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프랑스 사회 자체가 18세기 말의 소란스러운 동란의 생활로부터 탈피를 바라고 있었고 루소나 샤토브리앙 등에 의하여 이미 탄탄대로가 닦여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낭만주의가 문학과 정부 및 사회적 현실의 연관성을 강조한 운동이었고 진보적 운동인 동시에 조국이라는 의식을 바탕으로 한 애국주의이기도 하다는 사실은 그 감상적 측면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다. 1848년의 혁명에 의해 제2공화국이 성립되고 그 뒤를 이어 제2제정이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에서 패전하여 제3공화국으로 교체되는 시기를 맞이한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과학, 기술의 분야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룩하는 동시에 문예의 거의 모든 부문에서도 마치 12세기의 프랑스에서 본 바와 같이 또다시 세계의 중심적 존재가 되었다. 세계 문학, 예술, 음악, 연극 등의 모든 예술 활동은 파리에 집중되고 각각 반발과 공명을 되풀이하면서 새로운 틀 속에서 다시 창조되었다. 다다이즘, 미래파, 추상주의에서 슈르리얼리즘 등 새로운 표현을 통하여 잇따라 저마다의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프랑스 문화에 존재하는 많은 요소의 복합성을 느낄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실존주의 등을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인 동시에 칼뱅의 나라이고 디드로의 나라이며 한편에서는 지드와 사르트르가 있다. 또 한편에서는 베기, 베르나노스도 태어난 나라이다. 이것은 추상과 보편성을 기본으로 각 시대를 뛰어넘어온 프랑스 문화의 두께를 짐작하게 하는 특성인 것이다. 대한관계. 서유럽 국가 중 한국과 가장 먼저 관계를 가지기 시작한 나라는 사실상 프랑스이다. 1835년 프랑스의 가톨릭 선교사 피모방이 압록강을 건너 한국 땅을 밟은 이래 1836년에는 조선 주교로 임명된 앵베르와 신부 샤스탱이 잠입, 한국 최초의 신부 김대건을 탄생시키는 등 포교 활동에 진력하였다. 그러나 1839년 앵베르 주교, 샤스탱 신부, 모방 등이 서학을 퍼뜨린다는 이유로 참수된 데 이어 1866년 천주교 탄압 때는 베르네 주교를 비롯한 7명의 신부가 참형당하는 비극을 낳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로제 제독이 이끄는 프랑스 함대가 한강 하구까지 침입,
이른바 병인 양요가 일어났으며 대원군의 쇄국 정책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 대원군이 몰락한 뒤 서유럽 제국의 문호를 개방한 것을 계기로 1886년에는 프랑스의 코고댕과 한성판윤 김만식 사이에 한불소호조약과 통상정정, 선후송약 등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조선 왕조의 국군 쇠퇴와 일제의 강점으로 공식 관계는 끊어진 채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는 외교 채널로서 이용되는 데 그쳤다. 한국과 프랑스의 본격적인 우호 관계는 8.15 광복 이후 1949년 2월 정식 국교가 수립되고 양국의 상주 공관이 설치되고 난 뒤부터 시작된다. 6.25 전쟁 때에는 유엔군의 일원으로서 전투 병력을 파견한 혈맹이었으며 외교적으로는 우방국으로서 경제, 과학, 기술, 문화 협력 등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수교 이후 관세협정, 민간항공협정 등이 체결되었다. 프랑스는 1984년 12월 1일자로 파리 주재 북한 통상대표부를 총대표부로 승격시켜 북한은 외교적 지위만 갖지 않을 뿐 기능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일반 대사관에 준하는 대표부를 두게 되었다. 한편 1985년 4월 파비우스 총리가 프랑스 총리로는 처음으로 내한하였다. 1989년 11월 노태우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하여 미테랑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1995년 3월 김영삼 대통령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1999년 6월 선준영 외교통상부 차관이 제8차 한불정책협의회 참석차 파리를 방문하였다. 1989년 10월부터는 한국인들의 프랑스 입국 비자 발급 제도가 폐지되었다. 1998년 현재 대한국 수출 13억 4,300만 달러, 대한국 수입 13억 6,900만 달러이다. 주요 수출품은 전동기, 철강 등이며 수입품은 가전제품, 의류 등이다. 1998년 현재 교민 1,099명, 체류자 9,643명이 있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